반갑습니다. 지한송입니다. 객관식 재무관리 시작하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유인물이 두 개가 나갔을 겁니다. 하나는 진도표 유인물이 하나 있고, 회차가 되게 많아 보이죠. 24회차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12번 합니다. 우리는 실강생들의 12번 학원에 오시면 되고, 오전 4시간, 오후 2시간 반입니다. 오후에 2시간 반인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2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오후 시간을. 일단은 진도표는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진도표대로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객관식 재무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요. 자, 일단 교재는 3판 친절한 객관식 재무관리 3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책이 3권으로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약집이 있어요. 이 요약집은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가이드북을 또 요약한 거기 때문에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100에서 120페이지.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쓰긴 쓰는데 제가 페이지만 언급드리고 거의 판서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하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필기하지 말라고 주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편랑 해설편을 좀 나눠놨어요. 하도 분권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나눠놨습니다. 그러더니 가격이 오르더만. 죄송스럽네. 어쨌든 문제편, 해설편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크게 4덩이에요. 4덩이. 첫 번째로 난이도 하 문제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 문제 중에 문제가 쭉 있다가, 그 다음에 난이도 중에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스텝 1까지 들었다면 난이도 중 계산 문제까지는 접근이 가능할 거고, 스텝 2까지 들었다면 난이도 상까지 가능할 거예요. 난이도 중 말 문제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난이도 하가 있고, 중에 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에 계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 상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묶어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할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 말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한 5일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5일만 나오면 돼요. 근데 5일 나와가지고 몇 문제냐, 이게 난이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시험 난이도가. 자, 올해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4문제? 4문제?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4문제인데, 근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난이도로 보면은 요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평균 난이도로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 스텝 1까지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쉬운 수준, 2014년도 기출, 2016년 7년도 기출, 뭐 쉬운 수준의 그 기출은 거의 다 해당돼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여기서 커버를 못하는 그런 수준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평균적으로 12개 정도. 그 다음에 난이도 상에서 마지막.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몇 점이에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래서 듣다가 나는 여기서 끝났다 싶으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까지 과연 몇 명이 남아있을지 아주 궁금한데, 난이도 상은 이거는 연습서를 본 친구들, 그 다음에 스텝 2까지 들은 친구들, 그리고 스텝 2까지 듣고 복습까지 한 친구들이에요. 스텝 2만 이렇게 듣는 친구 말고. 그러면은 난이도 상 문제까지 풀면은 거의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문제 지엽적인 거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냥 대부분 16문제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 나갈 때 개념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보통은 개념 정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여러분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난이도 하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난이도 하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하면 그 요약서에 있는 제가 페이지도 언급 드리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는 별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지 않고 난이도 하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좀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어요 제가. 1-1이 저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제가 수업 전날에 이러면서 만들거든요. 원래 알바 시키려고 하다가 알바도 바빠. 제 조교도 바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이렇게 강의 진도에 맞춰서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되겠죠. 그렇겠죠? 칠판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제가 다 PPT로 만들어 가지고 칠판에다가 써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오사항은 매 회차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강의가 10월 지금 며칠인가요? 10월 말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돼요. 11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11월 말이 끝날 때쯤에 완성된 정오표가 올라갈 거고 실강생들은 매 회차 제가 정오표를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오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크리티컬한 것도 있네요. 어쨌든 그렇고 참고하시면 되고 문제 수는 680문제입니다. 680문제고 2판 작년은 600문제 딱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600제 이렇게 하려다가 600제?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목표가 있어요. 일단 1000문제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재무관리 천재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밍이 아주 괜찮아지는데 1000문제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지금은 680문제 1000문제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680문제인데 그 중에서 보시면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기출문제가 절반 이상 들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작문제가 있을 텐데 자작문제는 보통 어디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냐면 난이도 하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제랑 그 다음에 난이도 상 어려운 문제 있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자작문제, 응용되는 문제들 거기에 자작문제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680문제는 그러면은 다 푸냐? 다 풉니다. 제가 객관식 강의를 하면서 다 안 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풀 겁니다. 그래서 막 보강이 있긴 한데 그런데 제가 어쨌든 보강을 안 하도록 왜냐하면 1차의 재무관리의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전체 550점 만점에 40점이기 때문에 40점을 공부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2차에도 나오니까. 그래서 보강을 하게 되면 휴강은 괜찮잖아요. 휴강은 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좀 뺏는다는 그런 죄책감이 생겨서 보강은 최대한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런 말도 안 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하고 바로 수업 그냥 막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예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면서 간간히 뭐 필요한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수업합시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인강생들도 모의고사 제공되니까 그거 꼭 보시고 모의고사로 자신의 실력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편에 있는 난이도 하 문제부터 난이도 하랑 난이도 중에 있는 말 문제 요것부터 일단 할게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가 약하면 사실은 좀 버리고 경영학에 집중을 하는 식으로 전략을 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필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필수는 거기에 있는 11회차의 난이도 하중 말 문제까지입니다. 꼭 여기까지는 듣고 복습 제대로 하셔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절반 정도라는 게 맞추는 문제 6개 찍어가지고 2개, 그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재무관리에서 가져가게 되면 경영학에서 한 4개 정도 틀리면 그래도 고득점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나는 재무관리가 좀 자신이 있으니까 더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5페이지 보시고, 요약집은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식 그 문제편 페이지로 좀 언급드리면서 진도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 문제편에 있는 5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뒤에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번 볼게요. 재무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재무관리를 왜 배우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재무관리는 크게 기업 재무랑 그 다음에 투자론으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뭐 금융론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파생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크게 기업 재무랑 그 다음에 뒤에 파생상품 이렇게 쓸게요. 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 전략, 이렇게 보통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을 왜 배우냐면, 파생상품은 돈 벌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뭔지 아세요? 해지예요.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우리가 파생상품을 공부를 하는 거고, 파생상품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진 않습니다. 왜? 기업재무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요? 결국은 자산 가치의 극대화, 기업 가치의 극대화, 그 다음에 주주 가치의 극대화. 그러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달 비용이 싸야 됩니다. 그러면 조달 비용이 싸려면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줄이는 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을 줄일 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을 꾸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전략들을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파생 상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다 이어지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기업 재무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자본 예산이에요. 자본 예산은 뭐냐면, 이거는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 A 투자를 할까 B 투자를 할까에 대한 의사결정, 구기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신기기로 교체를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원가 관리에서 배우는 의사결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가 관리에게서 배우는 의사결정은 단기 의사결정이고, 원가 관리에게서도 자본 예산이 있긴 있는데 그거 누구한테 배우라고 해요? 여기서 배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관리에게서의 자본 예산은 거기도 장기 의사결정이긴 한데 재무관리로 넘기고, 원가 관리에게서는 단기적 의사결정인 CVP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 예산하고 CAPM. 요거는 수익률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 예산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할까 말까 된 의사결정을 할 때 뭐가 필요하면 기업 가치, 투자의 가치가 필요한데 그 투자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그런 개념을 차용합니다. 할인할 때 할인율이 필요하잖아요. 그 할인율을 배우는 챕터가 CAPM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구조 이론이 있어요. 자본구조 이론은 이거는 부채를 많이 사용한 게 좋은지 자기 자본을 많이 사용한 게 좋은지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자본구조를 찾는 이론이 바로 자본구조 이론이고요. 뭐 최적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업 재무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파생돼 가지고 주식 가치 평가라든지 채권 가치 평가라든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생 상품은 우리가 해지 목적으로 하는데 그 파생 상품의 종류를 우리가 선물과 옵션 요 두 가지로 배우고 뭐 수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전략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옵션과 선물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해지 목적으로 우리가 파생 상품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요?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을 건데 자, 요거를 적절한 할인율, 이 자산과 관련된 할인율로 K라고 쓸게요. K로 할인해 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구하는데 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극대화시키려면 얘를 올리고 얘를 낮춰 가지고 극대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 요게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K는 조달 비용인데 이 조달 비용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달 비용을 섞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CF를 주식으로 보면은 배당이고요. 채권으로 보면은 이자 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 기업 자산으로부터 우리가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조달 비용은 우리가 부채로 조달했을 때는 타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주식으로 조달했을 때는 자기 자본 비용 해서 그거 가지고 섞어가지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 구하죠. 결국은 요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할 건데 자본 예산은 K를 줄 겁니다. K를 줄 거고 현금 흐름을 구해가지고 그 자산의 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자산의 가치에서 자산의 장부 가치, 내가 투자한 투하 자본을 빼서 NPV를 구하는 과정이 자본 예산이에요. 그 다음에 CAPM은 뭘 배워요? CAPM은 요 K를 배웁니다. K가 얼마인지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구조 이론은 뭘 배우냐면 자본구조 이론은 얘도 K를 배우는데 CAPM에서 계산한 K를 가지고 우리가 가중평균 한다고 했었죠? 타인 자본 비용하고 자기 자본 비용하고 섞어가지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만드는데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자본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부하는 게 자본구조 이론입니다. 자본구조가 뭔데요? 부채랑 자기 자본의 구성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구성 상태에 따라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거를 공부하는 게 바로 자본구조 이론이죠. 결국은 요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BS를 그릴 때 별말이 없으면 장부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로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가치는 마켓 밸류라고 해가지고 MV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보통은
요 부채 있죠? 부채는 별말이 없으면 시장가치랑 장부가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시장가치랑 장부가치를 굳이 나눠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차 목적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얘는 장부가치랑 시장가치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장부가치랑 시장가치가 다른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산과 여기는 자기자본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죠. 회계에서 내가 100억 주고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러면 기계장치 100억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런데 연말에 뭐래요? 그 기계장치와 관련된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그 평가를 할 때 재평가 모형이 있고 뭐 원가 모형이 있을 텐데, 어쨌든 평가를 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든 아니면은 재평가 이익을 인식해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늘리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장부 가치죠. 그런데 재무관리에서 장부 가치는 보통 역사적 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의 장부 가치는 매입 금액, 만약에 100억에 샀다면 그 100억을 장부 가치로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시장 가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가치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장 가치를 구하는데, 연말에 평가를 했는데 재평가 잉여금이 20억만큼 증가해가지고 만약에 120억이 됐다. 그러면은 그 120억은 시장 가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계상에서는 그 120억도 이제 장부 가치가 돼버리겠죠? 맞죠? 근데 어쨌든 재무관리에서의 장부 가치는 매입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시장 가치는 회계에서도 구하긴 하지만 재무관리에서 구하는 방식은 현금흐름 할인법, 즉 사용가치 측면에서 구하니까 그 사용가치 측면에서 시장 가치를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산이 장부 가치가 있고 시장 가치가 있겠죠? 근데 별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를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부 가치는 어떻게 적냐? 장부 가치는 적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부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좀 작다면 요거를 좀 나눠 가지고 여기까지가 장부 가치고, 그 다음에 넘어서는 부분까지가 시장 가치라고 해가지고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얼마 주고 샀다고 했어요? 100억 주고 샀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선상까지는 장부 가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걔가 얼마 됐어요? 120억이 됐다면 요 증가한 부분 20 있죠? 20이 추가적으로 증가한 현재 가치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NPB라고 부를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MVA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MVA는 시장 부가가치라고 해가지고 EVA를 할인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MVA, MPB라고 용어를 쓸 거예요, 이 부분. 자, 부채가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러면은 40을 조달한 거죠. 그러면 40을 조달해가지고 자산을 사는데 100짜리를 사야 되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 어떻게 해요? 60을 조달하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이 60은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예요. 시장 가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 가치는 얘랑 더해서 얼마로? 80으로 얘기하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가치로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는. 시장 가치로 표현을 할 건데, 그런데 이 안에서 장부 가치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자산의 가치 구하는데, 여기서는 얼마로 생각하시면 돼요? 120이에요. 120. 그러면 자산의 가치에서 뭘 빼야지 요 NPV 20이 나옵니까? 이 자산의 장부 금액인데, 이 장부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투하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100짜리 기계장치 살 건데 부채로 40조달하고 주식으로 60조달해서 샀어. 근데
100짜리 샀는데 이 100에 대한 시장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120이네. 그러면 나 잘한 거네. 그러면 잘 샀네. 그러면 얼마만큼 더 잘 샀어? 20만큼 잘 샀네. 라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이 자본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PV랑 MVA를 구하는 게 최종적인 핵심인데, 이 NPV, MVA를 구할 때 여기 있는 자산 사이드에서 120에서 100을 빼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기 자본 측면에서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인 80에서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인 60을 빼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 해서 요거를 비율로 나타낸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이거 PBR이거든요. PBR이 뭡니까? 주가 나누기 BPS인데 분모 분자의 N을 곱하게 되면은 시장 가치 나누기 장부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PBR은 80 나누기 60 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기억 못해도 돼요. 제가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이 자산을 극대화시키고 싶겠죠. 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면 어떻게 되니까? 부채는 일정한 상태에서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니까 결국은 일단 1차적 목표가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채권자한테 얼마 줄지, 정부한테 얼마 줄지, 주주한테 얼마 줄지, 이거는 지네들이 알아서 배분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자산의 가치만 일단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 배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치가 일정하니까 채권자 주고 난 나머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녀 이익에 대한 청구권이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주주의 이익을. 그러면 자녀 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이득이죠. 그러려면 채권자한테 주는 돈은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업 가치 증가분이 주주 가치 증가분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20이라는 증가분이 자산 측면에서 증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측면에서 증가한 부분으로 일치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재무관리의 목표 한번 볼게요. 재무관리의 목표 구할 때 이거 기출이거든요. 2014년도 기출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일단은 기업가치 극대화가 없죠. 원래 기업가치 극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답은 뭘로 하면 돼요? 자기자본 가치 극대화가 답이긴 해요. 2014년도 기출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기출 문제집 나중에 풀 기회가 있을 때 2014년도만 풀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난이도 하 중만 해가지고도 거의 12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는 좀 쉬운 수준이에요. 2014년도부터 요때부터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차가 330점만 넘으면 됐었어요. 330점만. 그래서 330점 넘는 친구들이 어떨 때는 뭐 2,000명 넘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1,000명도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 합격생 수가 이게 들쑥날쑥하니 좀 그렇다 해서 상대평가로 바꿔서 2배수를 뽑기 시작하죠. 그게 2014년도입니다. 그럼 2014년도에 커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70, 8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70, 80 정도의 커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330이 커트였는데 370, 80이 커트면은 난이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 쉬워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커트에 따라서 그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커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쉬운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커트가 370, 80 어떨 때는 350점대도 있었고 어떨 때는 390점대도 있었지만 어쨌든 과거 2013년 이전부터 우리가 330을 커트라인 했을 때 그때보다는 일단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 14년도 이후부터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14년도 이전 기출 있죠? 13년부터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2014년도 기출, 2014년도 재무관리 기출이고요. 그때 1번 문제였습니다. 쉬웠겠죠? 쉬웠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회계사 안에서도 약간 그 좀 합격 연도를 보고 그 회계사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붙었는지 그냥 운빨로 붙었는지 그거를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 시험이 없어질 때가 08년도입니다. 토익으로 대체됐을 때 그때 응시생 수가 4,000명인가 1차에 3, 4천 명인가. 그러면 3, 4천 명에서 시험 어렵게 되면 그러면은 합격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쉽게 냈고 동차도 되게 많이 됩니다. 이게 08년도 우리끼리는 8개사라고 부릅니다. 8개사들. 그 다음에 14개사가 있어요. 14개사. 14개사는 정말 시험 제도 바뀌면서 조금 응시생 수가 줄어들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도 되게 쉬워가지고 이때도 동차가 되게 많이 나왔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14년도에 붙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회계법인 가가지고 막 누가 막 괴롭혀. 그런데 14년도에 붙었어. 그러면은 무식하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약간은 우리끼리 그런 암묵적인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 연도를 14년도 친구들하고 08년도 친구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괜히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무시는 속으로만 하면 됩니다. 겉으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만 운 좋게 회계사 됐구만. 나는 힘들게 회계사 됐는데 너는 되게 쉽게 회계사 됐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실제로 그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회계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1번은 쉬운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 배당 수익률 일단 각각의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배당 수익률의 정의는 뭐예요?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 여기는 주식이겠죠? 주식 가치에서 얼마만큼의 배당을 얻었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배당 수익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주식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주식에서. 채권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채권은 가격에서 이자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자 수익률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시험에서 보통 어떤 용어로 많이 쓰이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죠? 경상 수익률 또는 현행 이자율 커런트 일드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저것 막 끄집어 와가지고 막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주의 요구 수익률 있죠?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요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항상성장 모형에서 나온 겁니다. 항상성장 모형은 D1을 K-G로 나눠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K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놈이 배당 수익률이고요. 요 놈이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배당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배당 수익률이니까 용어 정리를 잘 하세요. 그 다음에 고객가치 극대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지만 이거는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지, 고객 가치 극대화가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객의 만족을 시키는 거죠. 고객의 만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자, 주당 순이익은 우리 어떻게 써요? 당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로 이렇게 나눠서 구하시면 돼요. 회계에서는 좀 많이 복잡하게 계산하죠. 회계에서는 저 당기 순이익에서 뭘 빼요? 우선주 배당금 빼고, 그 다음에 주식수에 가중평균화 유통 보통 주식수를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 되게 복잡한데 재무관리는 그냥 저거 하나예요. 그리고 희석도 없어요. 그래서 희석 주당 순이익도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됩니다.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재무관리에서. 그래서 우선주 배당금을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EPS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주당 순이익 극대화 좋은 얘기죠. 근데 재무관리는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보시면 현금 흐름 베이스예요. 현금 흐름 베이스이기 때문에 회계 이익을 현금으로 바꾸는 조정 작업을 항상 거치거든요. 회계 이익이 크면 현금 흐름도 클 가능성이 높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회계 이익이 작은데 현금 흐름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아니면은 순운전자분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요인 때문에 회계이익과 현금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가치를 구할 때 뭘 기준으로 한다?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극대화 좋은 얘기지만 얘도 자산의 가치, 자기 자본의 가치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우리 IRR이라고 부르죠. IRR. IRR의 정의가 뭐예요? IRR의 정의가 100을 투자해서 120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 IRR 얼마예요? 20%죠. 근데 그 20%를 구할 때 우리는 100 투자한 거에서 120만큼 벌고 거기서 1 빼가지고 20% 이렇게 구하는데, 근데 IRR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IR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요거를 같게 만들어주는 수익률 해서 IRR로 정의를 해요. 결국은 요 식과 요 식이 뭐 같은 거긴 한데 우리가 IRR 정의를 할 때는 유입액의 현재 가치랑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우리가 IRR을 쓴다라는 거죠. 자, IRR이 크면 좋긴 하죠. 수익률이 크면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자본예산, 경제성 평가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수익률은요 1원당 얼마만큼 벌었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이 좀 강해요. 어떤 자산의 가치를 구하는 측면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NPV 이런 걸 얘기할 때, 자산의 가치 얘기할 때는 이건 절대적인 금액이죠. 이건 절대적인 금액을 얘기할 때랑 그 다음에 내부 수익을 얘기할 때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금액이 동일하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 수익이 큰 게 좋을 거긴 합니다. 투자 금액이 동일하다면. 그런데 투자 금액이 다르면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기업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 극대화도 재무관리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각각의 용어 정리 잘 하시고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가 재무관리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재무관리의 기능은 크게 조달과 운용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조달은 결국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빌릴 때 어떤 방식으로 빌리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빌리죠. 사채를 발행하거나 부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래서 사채 발행, 주식 발행. 그러면 이 조달과 관련된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자본구조 이론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운용은 이거는 차변 측면에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시면 자, 우리가 BS를 그렸을 때 40과 60 4대 6으로 조달했어요. 4대 6으로 조달한 건 여기서 조달 측면. 그 다음에 여기서 100을 샀죠. 운용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120의 시장 가치를 얻을 것으로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조달 측면이 있고 운용 측면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운용 측면은 요 위쪽에서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조달 측면 요 아래쪽에서 얘기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과 운용을 구분해 가지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 현금 흐름과 자본 비용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현금 흐름은 운용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 저기에 있는 K 자본 비용은 조달 측면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조달과 운용이라고 쓴 건데 결국은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분자 분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회계 공부했으니까 기계장치 구입은 자산 측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죠. 기계장치 구입은 자산 측면이니까 운용. 그 다음에 생산도 재고를 만드는 거니까 자산 측면에서 일어나죠. 운용. 그 다음에 증자, 주식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조달. 사채 발행도 조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달된 금액을 자기 자본이라 부르고 이렇게 조달된 금액을 타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상 매입이니까 매입 채무고 매입 채무는 부채에 있으니까 조달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는 외상 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회계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회계에서는 여기에 매출채권, 뭐 현금,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영어로 account receivables,입니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유동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부채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유동부채가 매입채무, account payable입니다. 매입채무라든지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얘는 부채긴 부채예요.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쳐서 뭐라고? 순운전자본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순운전자본의 정의는 뭡니까? 순운전자본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의 순운전자본의 정의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차감해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면 얘는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자산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부채지만 어쨌든 우리는 운용 측면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조달이 아니라 운용 측면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순운전자본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순운전자본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인율과 관련된 현금을 계속 구분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순운전자본 그 중에서 유동부채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는 운용 측면에서 볼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회계 공부하셨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볼까요? 자, 회계적 이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회계 이익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을 뭐 정액법으로 하든 정률법으로 하든 현금으로는 똑같을 수 있는데 근데 회계 이익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인데 결국은 요것 때문에 회계적 이익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얘 누가 결정해요? 경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물론 실무진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경영진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왜 경영진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냐면 경영진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경영진이 당연히 개입할 수 있겠지.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겠죠. 그래서 1, 2번은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인데 나머지 3번, 4번, 5번은 이거는 회계적 이익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에요. 화폐 시장가치가 고려되려면 현금 흐름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불확실성을 반영하려면 또 이것도 현금 흐름이어야 돼요. 불확실성.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영업이익인지 당기순이익인지 모호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회계이익과 관련해서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했을 때 시간가치로 땡기는 거에 주체가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거든요. 회계적 이익을 가지고 시간가치로 막 땡기는 것도 억지로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회계적 이익 문제점. 그 다음에 유동성 선호 현상 볼까요? 우리 요약서 페이지는 이제 7페이지 화폐의 시장가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폐의 시장가치에서 8페이지 보시면 유동성 선호 현상과 그 이유가 되어 있는데 자, 유동성 선호와 관련된 내용이 재무관리에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일단 유동성이라는 건 뭐예요? 유동성은 지금 당장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좋은 자산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팔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워. 그럼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현금화 할 수는 있는데 온전히 그 금액을 다 받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금매로 내가 현금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온전히 그 금액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지만 유동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는 100억을 50억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는 이거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유동성은 현금화 정도예요. 그렇죠? 그때 유동성 선호 현상 지금 당장 돈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지금 당장의 돈을 미래의 돈보다 더 좋아하냐라는 거에 대한 이유가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유동성 선호 현상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요 네 가지입니다. 현재 돈이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현재 소비를 할 수 있고 현재 돈이 있어야지만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돈을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의 가치가 가장 높은 거죠. 물가가 상승한다면 지금 당장의 돈이 가치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확실성 있죠?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먼 미래까지 기다리게 되면 무슨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5번은 왜 틀린 거예요? 금리가 상승해서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조달 비용이 커지니까 투자 기회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뭐가 아닌 거예요? 유동성 선호 현상의 이유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경제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맞는 문장이라도 문제에서 요구되는 답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문제 출제할 때 이것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닌데 유동성 선호 현상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여러분 유동성 선호와 관련해서 또 어디서 나와요? 유동성 선호? 채권에서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 4가지가 등장합니다. 만기에 따라서 현물 이자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 수익률 곡선을 분석하는 건데, 그때 유동성 선호 가설이 있어요. 불편 기대 가설, 유동성 선호 가설, 시장 분할 가설, 선호 영역 가설, 거기서 유동성 선호 가설이 나옵니다. 유동성 선호 가설 뒤에서도 나오게 되죠. 그럼 유동성 선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선호 현상이 있다면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럼 불확실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위험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유동성 선호 현상은 이거는 위험 회피자예요, 중립자예요, 선호자예요? 유동성 선호 현상은 불확실성을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유동성 선호 현상은 위험 회피자를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동성 선호 현상은 위험 회피자를 가정합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수익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4 유동성 선호 현상과 관련된 내용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서 기업의 가치. 자, 기업의 가치는 보통 우리는 재무관리에서 자산의 가치를 얘기할 거예요. 자산의 가치. 기업의 가치는 자산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 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 쓸 때 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 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재무관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부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놈을 할인할 거 아니에요. 할인할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인 왁으로 할인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면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극대화,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은 극소화예요. 그때 여기서 투자 수익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이 있어요.
일단 자본 비용은 최소화죠. 자본 비용은 최소화고 투자 수익률을 얘기할 때 이 투자 수익률 얘기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투자 수익률은 여기서는 누구 관점에서의 투자 수익률이냐면 기업 관점에서의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을 누구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냐면 채권자랑 주주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보시면 타인 자본,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산 이렇게 쓸게요. 그때 내가 100을 투자해가지고 120을 벌어들였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얘기한다면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 수익률은 어디서도 나올 수 있냐면 채권자랑 주주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의 사채는 채권자 입장에서 뭐예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의 사채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상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자기 자본은 주주 입장에서 지분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에서 공부할 때 사채 파트 공부하고 자본 파트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 파트를 공부하는데 그 금융상품 파트를 공부할 때 채권자 주주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때도 투자를 하는 거죠. 요것도 투자 수익률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채권자랑 주주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볼 때 누구 관점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 관점이에요? 예, 요 투자 수익률은. 요 투자 수익률 누구 관점? 결국은 기업의 가치니까 기업 관점에서 투자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 관점에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여기 현금 흐름을 많이 발생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되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볼 때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의 투자 수익률, 자산을 투자했을 때 여기서 투자 수익률을 요 투자 수익률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투자 수익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응? 방금 아까 했었는데 IRR. 여기서의 투자 수익률을 IRR을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은 채권자의 요구 수익률, 주주 입장에서 투자 수익률, 주주의 요구 수익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업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줘야 될 대가, 타인 자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한테 줄 대가, 자기 자본 비용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거는 기업 관점에서의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라고 딱 용어가 나왔을 때 누구 관점인지를 좀 생각하고 기업 관점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우리가 IRR로 표현을 한다. 내부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 IRR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최대화, 자본 비용은 최소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대화, 최소화. 그 다음에 6번. 자, 이자율과 할인율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